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대외 투자 펀드, 이른바 3,500억 달러 펀드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겉으로는 동맹국 간의 협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과 불균형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지금 이 펀드를 둘러싼 미묘한 외교 게임의 한가운데 서 있다. 미국은 이 펀드를 자유진영의 경제동맹을 위한 상징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서류상으로는 일본이 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류세이는 그 금액의 1에서 2%만이 실제 직접 투자이며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폭로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워싱턴의 주장과 다른 현실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카자와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왜 미국이 이 정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에 가까운 구조를 택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 자본 유입이지만 일본은 자국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이 거대한 현금 투입을 약속한 것처럼 전 세계에 홍보했다. 마치 일본이 미국의 산업기술 재건 프로젝트에 거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달랐다. 500억 달러 중 실제 투자액은 1에서 2%, 즉 약 15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회계상 투자로 분류된 대출과 보증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미국 내 일부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실제 투자가 이렇게 적다면 미국이 구상한 펀드의 실질적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일본의 약속을 근거로 한국에도 일본 수준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은 정말 동맹의 협력을 원한 것일까? 아니면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 한 것일까?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질문이 조용히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00억 달러는 상한선으로 보고 실제로는 많아야 5% 정도만 지분 투자이며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아카자와의 설명과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실제 투자보다는 대출 및 보증 중심 구조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외부적으로 이 사실을 왜곡해 모두가 현금 투입에 동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익이 없는 서명은 왜 해야 하는가? 최소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상식은 종종 가장 힘이 약한 논리다. 미국은 자신이 제시한 펀드 구조를 동맹의 헌신으로 포장하며 그 안에 숨겨진 금융 논리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미 투자 비율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만약 이로 인해 일본 국익이 손상된다면 재협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일본 내부의 보수층조차 미국식 자본 압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직접 투자를 강조할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미일 협정에서 투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금융 용어가 아니라 동맹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워싱턴은 동맹국의 자본 투입 규모를 일종의 헌신 지표로 삼고 이를 통해 자국 주도의 경제 블록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일본은 이미 신중한 균형 전략을 취했다. 겉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출 보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미국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자국의 재정 리스크를 줄이는 영리한 선택이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 협상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펀드 논란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권력과 신뢰 그리고 이익의 교차점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한쪽은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합리적 이익을 따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현실 정치의 냉정한 균형이 작동한다. 이제 문제는 한국의 선택이다. 일본이 택한절묘한 회피 전략을 본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갈까?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인가? 동맹이란 이름 아래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이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경고였다. 그는 외신 기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500억 달러는 장부상 숫자일 뿐 실제로는 1에서 2%만이 직접 투자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순간 일본 언론계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미국의 주장과 다른 해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카자와는 이어 미국은 그 자금이 투자로 기록되든 대출로 기록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워싱턴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상징적 수치였다. 미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숫자를 부풀리고 일본은 외교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형태로 동의했다. 이 미묘한 균형은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신과 계산이 얽혀 있었다. 일본의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이런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한 재무성 관계자는 익명으로 미국이 실질적 투자라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의 재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형상 투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 중심 구조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경제 전략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됐다.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부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커질수록 일본 내부의 피로감은 누적됐다. 아카자와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내 불균형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완곡하게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실질적 주권적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어조는 신중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미국과의 불일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국익은 일본이 판단한다. 이 한 문장은 일본이 더 이상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협상자로서 존재하려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미국 언론들은 일본이 뒤통수를 쳤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 내 반응은 달랐다. 오히려 당연한 입장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도쿄대 국제정치학 교수 오카다 마사히로는 일본은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은 더 이상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인터넷 포럼과 SNS에서는 왜 일본이 미국의 부채를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 대출이면 대출이라 솔직히 말하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은 자민당 내 보수층에도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공개적으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다. 정치권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자주론이 맞섰다. 아카자와는 두 입장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의 발언은 일본 내 정치적 파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투자금의 98%가 대출 구조라면 미국의 주장과 얼마나 괴리가 큰가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모든 내용은 양국 간 합의된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아카자와는 이런 비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국회 보고에서 미국의 기대와 일본의 현실은 다르지만 일본은 자국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파트너가 아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에도 즉각 전달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익명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는 분명하다. 앞으로 한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이 일본의 약속을 근거로 한국에 더 큰 금액의 현금 투자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일본의 폭로는 단순히 일본 내 문제를 넘어서 한미일 삼각구도의 새로운 균열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일본은 스스로의 계산 아래 미국의 요구를 우회했고 그로 인해 한국이 다음 목표가 된 것이다. 이제 일본의 조용한 반란은 끝이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강경한 발언, 보수 언론의 지지, 국민 여론의 이동까지, 이 모든 것은 일본이 점점 자율적 판단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결과로 한일 간의 협상 지형은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의 단결을 강조하지만 일본의 폭로는 그 단결의 이면을 벗겨내버렸다. 그 속에는 이익의 불균형, 부담의 전가, 그리고 냉정한 현실 계산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위치로 밀려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경제주권의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500억 달러는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 많아야 5% 정도만 직접 지분 투자에 쓰이며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될
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미국의 논리에 대한 명확한 거리두기가 있었다. 한국 역시 일본처럼 현금 투입보다 보증과 대출 구조를 선호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직접 투자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만 대출과 보증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펀드의 운영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거대한 금액을 선불로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투명한 모험이었다. 김용범의 발언은 국내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현실적 판단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상징이다. 일본이 보증으로 버틴 만큼 우리도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의 반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의 SE 퍼센트 투자 발언이 공개된 직후 미국 측 협상단은 한국에 보다 구체적인 현금 투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치 일본이 이렇게 했다면 너희는 더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청와대 경제라인은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이 강하다고 해서 성급히 결정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경제 논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계산 이상의 것이었다. 미국은 이번 펀드를 경제 논리로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미국의 산업 재건 프로젝트,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술 안보 동맹, all of these require visible loyalty from allies. 한국이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닌 동맹 신뢰의 지표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외교당국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동맹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현금 투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일본처럼 회계적 장치를 이용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도 복잡했다. 일부에서는 경제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더 많은 이들은 미국의 프로젝트에 왜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내 언론들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동맹의 이름으로 불투명한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일본의 실제 투자 규모가 드러난 이상 한국이 같은 함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신중론이 공통된 기조로 형성되고 있었다. 김용범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그의 설명이 일본 아카자와의 입장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의 관료였지만 같은 논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직접 투자는 최소화하고 대출과 보증으로 대응한다. 이 일치된 접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시아 두 경제 강국이 미국의 요구를 해석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 이 사실은 미국에도 즉시 감지되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상 같은 구조를 취한다면 펀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협력의 약화로 해석했지만 아시아 측에서는 리스크의 통제로 이해했다. 서로의 논리는 달랐지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묘한 외교 전략을 택했다. 겉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식 모델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국의 재정을 보호한 방식을 연구했고 한국판 균형 구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다. 만약 미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비율의 현금 투입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거절할 수 있을까? 미국의 기술 공급망에 깊숙이 얽혀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딜레마다. 이 펀드 문제는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주권의 무게를 시험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김용범의 언급처럼 우리는 한도를 정해두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여기까지가 한계다라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한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결국 한국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을 찾고 있었다. 일본이 먼저 터트린 이실의 파장은 한국까지 번졌고 이제 한국은 그 여진 속에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야 했다. 동맹의 이름 아래 시작된 프로젝트는 점점 누가 더 현명한가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국의 계산은 단순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자유진영의 경제연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철저히 자국 중심의 경제회복 전략이었다. 500억 달러 펀드는 동맹국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 산업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기 위한 구조였다. 다시 말해 동맹의 헌신을 경제적 자원으로 환산한 셈이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보면 이 펀드는 단순한 투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뢰의 테스트였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법, CHIPS 액트 등을 통해 자국 산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자금과 공급망,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이 필요했다. 바로 그 정당성을 동맹의 투자로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런 구상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두 나라는 기술력과 자본을 동시에 갖춘 전략적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동의와 서명을 얻어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한국과 유럽까지 압박을 확대했다. 문제는 일본의 실제 투자 구조가 알려지면서 이 전략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펀드는 경제보다 정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금융 질서 속에 서리도록 남기 위해 동맹국들의 자본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금의 성격이 아니라 동맹국이 얼마나 미국 중심 구도에 참여하느냐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회계 용어가 아니라 상징적 단어였다. 투자는 신뢰를, 대출은 거리감을 의미했다. 따라서 동맹국이 대출보다는 투자를 선택하길 원했다. 그것이 곧 미국이 원하는 충성의 형태였다. 한 전직 미 행정부 경제자문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동맹의 재정 참여를 통해 국제시장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일본이 먼저 서명한 것은 훌륭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가 덧붙인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했다. 일본이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진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워싱턴은 숫자의 실체보다 정치적 상징을 우선시했다. 서명은 곧 동맹의 약속이며 약속은 곧 복종의 증거였다. 일본이 서명했다면 한국도 서명해야 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금액의 총합이 아니라 줄 세우기였다. 이 전략은 워싱턴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일부 재무 전문가들은 실제 현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펀드의 실효성이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라인은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했다. 즉, 펀드 자체의 운용 성과보다 미국 중심 동맹의 구축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냉전기의 구도와 닮아 있었다. 과거 미국은 군사동맹으로 세력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경제동맹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이번 펀드였다. 차이는 무기 대신 돈이 병력 대신 투자 계약이 사용된다는 점뿐이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리스크도 존재했다. 일본의 1에서 2% 투자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의 신뢰 전략은 균열을 맞았다. 동맹국 내부에서 미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워싱턴은 즉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일본이 흔들린 만큼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다. 이에 미국 협상단은 한국 측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일본의 모델은 일본의 선택이다. 한국은 그 이상의 헌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협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불완전한 참여를 보완할 새로운 성공 사례가 필요했다. 그 역할이 한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 가지 오판을 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고 같은 함정에 빠질 생각이 없었다. 김용범 실장의 신중한 발언은 바로 그 증거였다. 그는 한도를 정해두었다고 명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대응은 미국 입장에선 불편했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전략이었다. 워싱턴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 역시 미국의 공급망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공개 압박은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은 다시금 시간의 전략을 선택했다. 즉각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동맹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펀드 구조는 복잡해졌고 각국의 자금 참여 비율은 점점 모호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얻은 것은 분명했다. 동맹국의 경제 의사 결정이 점점 더 워싱턴의 시선에 묶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계산이었다. 눈앞의 돈보다 장기적인 영향력, 단기 이익보다 구조적 통제. 그 속에서 일본은 이미 일보 후퇴하며 자국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후폭풍 속에서 점점 더 정교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누가 더 많이 투자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국은 숫자보다 줄 세우기를 원했고 동맹국들은 협력보다 생존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긴장선이 형성되고